안녕하세요. 오늘의 인생 수업입니다. 오늘은 제법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담고 있는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는 분명 진심으로 대해줬는데 왜 사람들은 날 무시할까요? 이 질문, 여러분도 한 번쯤 스스로에게 해본 적 있으시죠? 선생님, 저도 그런 적 많았어요. 도와주고 나면 괜히 허탈하고 결국 나만 바보 된 느낌이랄까요? 그렇죠. 착한 마음으로 시작한 행동이 돌아오는 건 무시나 이용일 때 사람은 마음 깊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그저 호의를 베풀었을 뿐인데 그 호의가 당연시되고 심지어 가볍게 여겨질 때 자존감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게 왜 그런 건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다들 착하게 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상처만 남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착하다는 말은 곧 호의적이라는 뜻이고 많은 사람들은 그 호의를 사랑이나 우정으로 받아들이기보단 쉽게 이용 가능한 성향으로 착각하곤 하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이 대접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자존심보다 더 깊은 자존감의 상실을 겪게 됩니다. 진짜 그러네요.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도 자꾸 속이 쓰린 느낌이었어요. 중요한 건 이 상처가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에게 친절했던 당신이 잘못된 게 아니라 친절이 무시로 바뀌는 순간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게 문제일 수도 있어요. 오늘의 인생 수업에서는 그 순간의 심리 구조와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지켜야 하는지를 하나씩 짚어가 보려 합니다. 네, 저 정말 알고 싶어요. 왜 착한 내가 상처받아야만 했는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하나씩 함께 들여다보죠. 그 질문의 끝에는 분명 단단한 나를 되찾을 길이 있을 테니까요.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첫 번째 구조는 착한 사람이 반복해서 상처받는 심리적 이유입니다. 이 주제를 이해하려면 착한 사람 콤플렉스라는 개념부터 알아봐야 해요. 미국의 심리학자 수잔 포워드는 이 용어를 통해 타인의 기대에 지나치게 부응하려는 심리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오랜 시간 학습된 반응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죠. 착한 게 성격이 아니라 배운 거라고요? 그러면 바꿀 수 있다는 말인가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어릴 때부터 착한 아이로 인정받아야 사랑받는다고 느낀 사람은 타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보호하게 됩니다. 결국 도움을 요청받으면 무조건 들어줘야 한다는 반응이 자동처럼 굳어지죠. 이건 본능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학습이었어요. 그래서 도와주고도 허탈해지는 걸까요? 뭔가 당연하게 여겨질 때마다 마음이 자꾸 무너졌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상처를 입는 건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주는 행위는 분명 소중한 덕목이지만 그 안에 나를 보호하려는 의식이 없다면 그 호의는 쉽게 남의 것이 되고 맙니다. 전 늘 거절하면 상대가 실망할까봐 두려웠어요. 괜히 나쁜 사람이 될까봐요. 그 두려움은 관계 안에서 나의 존재를 지키려는 마지막 방어일 수 있습니다. 착한 사람일수록 갈등을 피하는 법은 익숙하지만 경계를 세우는 법은 배우지 못하죠. 그래서 호의가 반복되면 상대는 그것을 배려로 보지 않고 권리처럼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감정의 균형은 무너지고 상처는 반복되기 시작해요. 결국 제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었네요. 그냥 지키는 법을 몰랐던 거였어요. 그렇죠. 착함은 잘못이 아니지만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면 착함은 곧 취약함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그 착함에 단단함을 더하는 방법을 배워야 해요. 그게 바로 상처를 멈추는 첫 걸음입니다. 이제는 시선을 조금 돌려 왜 어떤 사람들은 타인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고 심지어 공격으로 되갚기까지 하는지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무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상대의 친절이 반복될수록 그것이 권리인 양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작동하는 심리가 바로 우월적 착각입니다.
우월적 착각이요? 처음 듣는 말인데요. 미국의 심리학자 데이비드 더닝은 사람들이 자신을 실제보다 더 뛰어나게 여기는 심리를 우월적 착각이라고 불렀습니다. 착한 사람을 만났을 때 이런 착각에 빠진 사람은 상대의 배려를 존중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영향력이라 착각하게 됩니다. 즉, 내가 이 사람 위에 있다는 환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꾸 무례해지고 결국엔 상처까지 주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심리적 테이커가 됩니다. 조직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는 사람을 기버, 테이커, 매처로 분류했는데요. 테이커는 받는 걸 당연시하고 더 많이 얻기 위해 감정적 착취까지 서슴지 않는 유형입니다. 저 그런 사람 만난 적 있어요. 처음엔 고맙다고 하더니 나중엔 그걸 요구처럼 말하더라고요. 바로 그 구조입니다. 착취는 늘 3단계로 진행됩니다. 처음엔 감사, 그 다음은 당연함, 마지막은 공격입니다. 이 구조가 무서운 이유는 그 과정을 겪는 사람조차 처음엔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 라고 자책하게 만든다는 데 있어요. 점점 요구가 커지니까 처음엔 도와주고 싶었던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괜히 저만 나쁜 사람이 된 느낌이었어요.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친절은 강요될 때 가장 추한 이름으로 바뀐다. 착한 마음이 악용될 때 그것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니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제 누가 내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로 타인을 조종하고 죄책감을 유발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감정적 조종이라는 심리 조작의 메커니즘입니다. 이 개념은 정신의학에서도 중요한 주제로 다뤄지며 일종의 가스라이팅처럼 상대방의 감정을 뒤흔드는 방식이죠. 조종이요? 무슨 뜻인지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감정적 조종은 보통 겉으로는 친밀한 관계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심리적 압박과 도덕적 협박이 숨어 있습니다. 넌 내 편이잖아. 이거 안 해주면 난 끝이야. 내가 얼마나 널 챙겼는데. 같은 말들은 겉으론 호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대의 죄책감을 자극해 행동을 유도하는 조작입니다.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땐 그게 조작인 줄도 모르고 그냥 제가 나쁜 사람 같아서 계속 참았던 것 같아요. 바로 그게 이 방식의 무서운 점이에요. 조종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고 그 감정 안에서 무기력해지도록 유도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우리는 어느 순간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그저 미안해해야 한다는 반응만 하게 되죠. 저는 그 말이 왜 그렇게 무겁게 느껴졌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듣는 순간 가슴이 확 조여오면서 거절이 안 됐거든요. 우리가 느낀 불편함은 결코 예민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 감정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상대가 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있다면 죄책감이 아니라 이해와 여지를 남깁니다. 그 차이를 느끼지 못하면 계속해서 같은 언어에 속고 말죠. 이제야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말이라는 게 참 무서우면서도 진심을 가장 먼저 드러내는 거였네요. 맞습니다. 말의 방식에는 그 사람의 의도가 담깁니다. 그리고 그 말 속에서 우리는 나를 지키는 훈련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음 상처를 막을 수 있으니까요. 이제는 감정을 다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볼 차례입니다. 우리는 상처를 입을 때 흔히 내가 너무 예민한가 혹은 내가 더 참았어야 했나 같은 생각에 빠지죠. 하지만 감정은 억눌러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내 마음의 신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과정을 감정 명확화, 즉 이모션 레이벌링이라고 부릅니다. 감정을 명확하게 본다는 건 그냥 기분을 말로 표현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표현을 넘어서 내 감정의 본질을 다시 정의하는 과정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을 때 드는 죄책감이라는 감정.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건 억울함에서 시작된 것이고, 사실은 정당한 분노로 바뀔 수 있는 감정이죠. 그 감정은 내가 나를 지키지 못했을 때 드는 자연스러운 반응이기도 합니다. 죄책감이 억울함이고 또 분노일 수 있다니 감정도 다시 생각해야 하는 거군요. 그렇죠. 감정은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너무 자주 타인의 말이나 분위기에 감정을 맡긴 채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참고 넘기는 것이 미덕인 줄 알았지만, 이제는 그 감정을 내 언어로 바꾸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는 늘 참다가 무너지고 나서야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게 그냥 서러움인 줄 알았는데 이제 생각해보면 억울했던 거였어요. 그 억울함을 인정하는 게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모욕은 우리가 그것을 참을 때 더 깊어진다고 말했죠. 우리가 참고 넘겼던 그 수많은 감정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말로 꺼내지 않았을 뿐이죠. 감정을 억누른 채 사는 삶은 결국 나를 잃게 만들고 내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는 일이 됩니다. 선생님, 그 말을 들으니까 저도 제 감정을 좀 더 믿어도 될 것 같아요. 괜찮다고 넘기지 말고 정확하게 말해 주려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느꼈던 감정은 죄가 아니라 권리였습니다. 그 권리를 부정하지 않고 인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나를 지키는 감정 회복을 시작할 수 있어요. 이제는 감정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감정을 나를 위한 언어로 바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감정을 다시 이해했다면, 이제는 관계 속에서 나를 지키는 말하기 방식을 익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어려워합니다. 거절은 관계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하게 유지하게 해주는 최소한의 경계선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마셜 로젠버그는 비폭력 대화법을 통해 감정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자기 입장을 분명히 하는 말하기 방식을 제시했어요. 거절하면서도 상처 주지 않는 말이 정말 가능할까요? 저는 항상 미안하다는 말부터 나와요. 그 마음,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거절은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배워왔죠. 하지만 진짜 이기심은 감정을 억누르게 하는 환경에서 자라납니다. 건강한 거절은 관계를 단절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번엔 어렵습니다. 저도 제 삶을 먼저 챙겨야 해서요. 같은 말은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거절의 예죠. 익숙하지 않더라도 이 말들을 입에 익히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선생님, 그런 말을 연습해 본 적이 없어서인지 아직도 어렵게 느껴져요. 괜히 어색하고 내가 나쁜 사람처럼 보일까 봐요. 처음엔 누구나 어려워요. 하지만 자신의 입장을 말하는 것에 익숙해지면 오히려 관계에서 존중을 받게 됩니다. 제 입장은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라는 말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경계를 지키겠다는 선언이에요. 상대에게 명확한 신호를 주는 것이죠. 이런 말들은 때로는 침묵보다 더 강한 울림을 남깁니다. 그동안은 거절하면 상대가 상처받을까 걱정만 했는데 이제는 나도 지켜야 할 존재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자기 자신을 지키는 언어는 외면이 아니라 존중의 표현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감정을 상하게도 만들지만 동시에 나를 지키는 울타리가 되기도 하죠. 착함은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에서 완성됩니다. 그 용기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건강한 관계를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첫걸음이 되는 거죠. 아니요라는 말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걸 오늘 처음 느꼈어요. 관계 속에서 단단함을 세우는 건 말의 방식에서 시작됩니다. 경계는 차가운 거절이 아니라 나와 당신 모두를 위한 온기 있는 약속이에요. 지금까지 침묵으로 쌓아왔던 감정을 이제는 언어로 지켜낼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상처받는 구조를 이해하고 감정을 회복하고 거절하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착함이라는 태도가
왜 오히려 관계에서 존중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타인을 배려하며 살아가지만 그 배려가 존중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자기 효능감이 낮아진 상태에서 관계를 맺기 때문입니다. 자기 효능감이요? 그게 뭔가요? 자기 효능감이란 내가 스스로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미국의 심리학자 엘버트 반두라는 이 개념을 통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선택하고 지속할지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심리적 요소라고 설명했습니다. 자기 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관계 안에서 늘 맞춰주고 희생하면서도 스스로를 무기력하게 느끼죠. 아, 저도 늘 누군가에게 맞춰주면서 점점 제 자신이 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일수록 착함과 존중을 혼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관계는 맞춰주는 사람이 아닌 서로가 고유한 존재로 존중받을 때 비로소 건강해져요. 미안해요라는 말보다 고마워요라는 말이 더 자주 나오는 관계가 그렇습니다. 상대에게 맞추는 태도에서 벗어나 나의 의견을 표현하고 나를 보호하는 언어를 사용할 때 그제서야 상대도 진짜 존중을 배웁니다. 저도 무의식 중에 죄송해요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꼭 나를 낮추는 말이었군요. 그 말 속엔 의도하지 않아도 나를 작게 만드는 힘이 숨어 있죠. 언어는 우리의 정체성을 만듭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해리 스타크 설리번은 관계는 서로의 고유함을 인정할 때 성숙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의 경계를 존중할 때 비로소 진짜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존중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 감정과 생각을 잃지 않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요. 아주 훌륭한 결심이에요. 착함은 시작일 수 있지만 존중은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당신의 관계를 바꾸고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여정을 통해 무엇을 깨달았는지 정리해 보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는 이유는 착함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착함만으로는 자신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호의가 무시로 바뀌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알아차리게 되죠.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내 마음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요. 저도 그랬어요. 왜 나는 항상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왜 자꾸만 나만 참아야 하지? 그런 질문을 속으로 삼키기만 했어요. 말하면 상처 줄까봐, 저만 나쁜 사람 될까봐요. 착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감정에 죄책감을 느끼고 상처조차 숨기려 하죠. 하지만 이제는 그 상처를 더 이상 외면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상처를 통해 배우고 단단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외면받는 착함보다 존중받는 단단함으로 나아가야 할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단단함은 누군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이상 잃지 않겠다는 다짐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마음이 좀 놓여요. 이제는 저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자신에게요. 그리고 예전에 저처럼 상처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아주 잘하셨어요. 지금 이 순간 이렇게 감정을 인정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회복의 한 걸음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착하기만 했던 과거의 나에게 작별을 고하고 나를 지키는 단단함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 보세요. 그리고 그 변화는 아주 작고 사소한 말, 작은 거절, 한 번의 솔직한 표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나를 지켜가는 삶이 결국 당신의 관계를 바꾸고 삶의 무게를 다르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선생님, 오늘 수업 정말 마음 깊이 남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도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의 인생 수업이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이에게 깊은 위로와 용기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도 함께 해주신다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오늘의 인생 수업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